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을 외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가 끊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발전기를 돌려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했고 어두운 밤 아래 촛불을 켜고 한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많은 의료품과 식량을 지원했고 의료 지원 및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했었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들은 한국에 희망을 걸었고 이로 인해 단시간에 수만 명이 가입한 한국행 국제결혼이라는 채널의 텔레그램이 생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티아나 쿠르첸코입니다. 35살의 우크라이나 기자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키이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꿈을 나누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꿈이 되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당연하고 평범했던 메트로비스크는 이제 절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한때 가정이었던 흔적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또 5동의 아파트가 무너졌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운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폭발음에 잠들기 두려운 이곳에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 정신을 살려서 말이죠. 어느 날 취재 중 만난 할머니의 질문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이런 곳에 왜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도 떠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진짜 이유는 달랐거든요. 전쟁이 시작되고 2달 만에 남편은 전선으로 떠났고 3달 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저를 덮쳤고 그때부터 몰려오는 공포감과 불안감에 살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떠날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언젠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늘 품고 지내곤 했죠. 그날도 저는 피란민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많은 슬픔을 기록했죠. 아이를 잃은 어머니, 남편을 전쟁터에서 보낸 아내들, 집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노인들. 그들 모두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상처로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잃었고 신념도 삶의 희망과 의지도 모두 잃었지만 그럼에도 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으니 말이죠. 저처럼 가족을 잃은 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만났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마리나는 2 아이와 함께 도네츠크에서 탈출한 32의 여교사였습니다. 마리나는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보였고 다소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죠. 타티아나 씨, 알아요? 전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이요? 네, 거긴 가족이 살아있는 나라라면서요. 전쟁 후에도 다시 일어선 나라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서방의 강대국도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이었죠. 특히나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 여성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너무도 의외였습니다. 그날 저녁 반파된 아파트 내 제 임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뿐이었죠. 촛불 아래서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마리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 말이 이유 모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이 참 복잡하던 그때도 창밖으로는 폭격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크라이나의 밤하늘은 더 이상 평화로운 별들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장막이었죠. 그런 전쟁통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마치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키이우 외곽의 피란민 임시거처를 찾았습니다. 전날 마리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곳에는 약 200여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남편이나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많이 열악해서 놀랐지만 시설 책임자는 오히려 제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그래도 폭격 소리가 덜 들리는 곳이라 다행이죠. 음식과 의약품은 항상 부족하지만요. 취재를 위해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놀라운 일을 발견했죠. 오후에 작은 모임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나타샤, 한국 가는 방법 알아봤어? 또 한국이라는 말을 들은 그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어.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 있고 따뜻하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더라. 그래?
술도 안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다는 말도 있던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엄청 강해서 우리랑은 다르다고 하더라. 그런 점이 참 부럽던데. 저는 그 말을 듣다 속으로 비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은 결국 엄청 작고 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들 난리인 거야 도대체.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외국 남자 이야기나 하다니 남편을 잃은 슬픔은 어디로 갔을까 싶었고 그 작은 나라에 대해 찬양이라도 하듯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실례합니다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관심 있으신 이유가 있나요? 두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나타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티아나 씨, 여기서 한국은 비밀 키워드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전쟁 피해자들에겐 말이죠. 비밀 키워드라니요? 네, 한국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희망 같은 거예요. 과거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게다가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고 해요. 여기 많은 여성들이 그런 안정된 삶을 꿈꾸는 거죠.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헤어진 여성들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안정, 평화를 상징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현상을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진짜 이상현상인데? 제 기자 본능이 말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아닌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인데 말입니다. 저녁 무렵 임시거처의 공용 휴게실에서 몇몇 여성들이 모여 작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국 드라마였죠. 그들의 얼굴은 잠시나마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이런 작은 화면으로라도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 이 현상의 실체는 뭘까?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 주제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아니면 그저 현실 도피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한국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키이우 시내의 구호센터를 찾았죠. 그곳에서 봉사하는 안나는 한국 지원품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오는 의료품과 식량 지원이 많아졌어요. 특히 의약품은 품질이 좋아서 모두가 선호하죠. 안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지원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 없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이 도착했죠. 이런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 중에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키이우 외곽의 한 대학 건물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와이파이가 간헐적으로 연결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있었죠. 여기서 뭘 보고 계세요? 한국 유튜브요. 한국인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한 여성이 보여준 영상에는 한국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밤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걷는 여성들, 깨끗한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선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그들도 겪었다는 게 위로가 돼요. 그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나라, 그것이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통계와 소셜미디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접속 가능한 곳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죠. 놀랍게도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행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에는 이미 한국행 국제결혼 정보 채널이 존재했고 수천 명의 회원이 있었죠. 심지어 코리아 드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하는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전쟁통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이 아닌 한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작은 아시아 국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었죠. 한국 관련 콘텐츠의 소비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배터리를 아껴가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한국어 단어를 배우는 여성들, 한국 음식을 흉내내어 만들려는 시도까지 이 모든 현상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그 깊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저는 키이우를 벗어나 전쟁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운 동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꽤나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동부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위험천만했어요. 군부대의 검문소를 여러 번 지나고 때로는 폭격의 잔해를 피해 우회하기도 했죠. 드롭노에라는 외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력 공급이 끊겨 밤이면 완전한 암흑에 잠기는 곳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곳까지 오다니 당신은 정말 용감한 기자군요. 마을 이장인 페트로 할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분의 안내로 마을 공동시설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한 대의 TV 앞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기를 돌려 하루에 2시간만 틀어요. 마을의 유일한 낙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TV였습니다. 오래된 듯한 그 TV에는 한국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건 굉장히 오래된 모델 같은데요. 20년이 넘었죠. 하지만 고장 한 번 없었습니다. 포탄이 집 절반을 날려버렸을 때도 이 TV는 멀쩡했어요. 한국 물건은 진짜입니다. 페트로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TV는 마을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전쟁이 한창일 때도 러시아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도 이 TV만큼은 모두가 지켜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저 TV일 뿐인데. 그저 TV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죠. 한국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60대 여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많은 외국 제품들이 들어왔어요. 대부분은 금방 고장났죠. 하지만 한국 제품들은 달랐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장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신뢰의 상징이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이 TV는 여전히 작동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TV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뉴스가 끝나자 누군가가 USB를 꽂았고 한국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매일 보시나요? 네, 우리의 하루 일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뉴스로 현실을 확인하고 드라마로 희망을 얻죠.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견고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TV처럼 폐허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죠. 촛불 아래에서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음 짓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제공해준 간이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경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뢰였던 것이죠. 드롭노에서의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기 위해 하루 더 머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페트로 할아버지는 마을의 몇몇 노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련 시절부터 이곳에 살았어요. 한국 제품을 처음 접한 세대죠. 노인들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가 독립 후 경제적 혼란을 겪을 때 많은 외국 제품들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제품은 특별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TV뿐 아니라 한국 제품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LG 냉장고가 15년 동안 고장 없이 돌아갔어요. 전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삼성 휴대폰은 떨어뜨려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지금 젊은이들 폰처럼 깨지지 않았죠. 이런 품질 기억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한국 제품의 신뢰성에 대해 들었던 젊은 세대는 전쟁 속에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어서 저는 마을의 30대 여교사인 카테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마을에 남아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국 이야기요?
네, 한국이 어떻게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났는지를 말이죠.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례는 중요한 교훈이 돼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날이면 한국의 서울 거리, 부산 해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건물들만 보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전쟁통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함께,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극복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너무 개인주의적이 되었어요. 각자 도생이죠. 전쟁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차이점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이었죠. 전쟁 후 한국 사회가 보여준 협력과 단결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 다수가 스마트폰에 한국 드라마 앱을 설치해 두었고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시청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한국 발라드를 듣는 소녀도 있었어요. 이게 제 유일한 휴식이에요. 한국 음악은 뭔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소녀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현실 도피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처럼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소녀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의 모습이었죠. 드롭노의 마을에서 이틀을 보내며 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었죠.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 전쟁 이후에도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키이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했죠. 그 후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데사의 한 카페에서 국제 결혼 중개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죠. 그곳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적은 곳이었지만 가는 길에도 검문소와 경계 태세가 여전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요즘 한국행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리나는 5년간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주로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로의 결혼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한 비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리나의 사무실 벽에는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묻어났어요. 모두 실제 사례인가요? 물론이죠. 이분들은 모두 전쟁 이후 한국으로 떠난 분들이에요.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리나는 컴퓨터를 열고 최근 한국에 정착한 올레나라는 여성의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레나는 전쟁 초기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와 함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경기도의 한 도시에 정착했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남편은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고 주변 이웃들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안전함이에요. 밤에 폭발음을 듣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올레나의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대견한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결혼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다른 경로도 있나요? 물론이죠. 요즘은 취업 비자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IT 분야나 영어 교육 쪽으로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이리나의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키이우의 작은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은 이 학원에는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원장인 마리아가 한국어로 인사했고 마리아는 5년 전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전쟁 전에는 주로 K-팝이나 드라마 팬들이 취미로 배웠어요. 지금은 실제로 한국에 가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는 다양했습니다. 27살의 의사 올렉산드라는 한국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35살의 프로그래머 미하일은 서울의 IT 기업에 취업 지원을 준비 중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새아이의 엄마인 스베틀라나였습니다. 그녀는 45세로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로 가고 싶어요. 한국처럼요. 아이들이 폭격 소리에 놀라 깨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한국행이었던 겁니다. 키이우 외곽의 임시 거처에서는 한국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취업 에이전시 담당자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죠. 100명 가까이 모인 인원 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근면 성실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IT, 의료, 교육 분야에서 기회가 많습니다. 설명회 후 몇몇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죠. 그들은 코리아 드림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이건 단순한 로망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태어난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키이우 국립대학교의 한 역사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미콜라 페트렌코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학자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연구해왔죠. 교수님, 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졌고 그 결과 국토는 황폐화되었죠. 1인당 GDP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보다 낮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콜라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직후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들,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엔터테인먼트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결력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의식으로 뭉쳤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재건에 나섰습니다. 미콜라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두 나라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현재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30년 동안 진정한 국가 비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부패,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았죠. 반면 한국은 명확한 국가 발전 계획 아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켰습니다.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한국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다음날 저는 키이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우크라이나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한우 의료협력단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지난 3개월간 여기서 봉사하고 계세요. 병원 관계자인 나탈리아의 안내로 병동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전쟁으로 다친 민간인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한참 둘러보던 중 만난 전쟁에서 다리를 다친 22살의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들은 나를 환자 번호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작은 진전에도 축하해줬죠. 그런 한국 의료진들 덕분에 저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어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전쟁을 겪었고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회복력과 의지에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과거의 은혜를 갚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병원을 나오며 저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이자 나침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우리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우리도 언젠간. 병원 입구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언젠간이라는 단어에 담긴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거든요. 전쟁으로 지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그저 먼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드롭노의 마을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기사가 아닌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카메라맨인 안드레이와 함께 다시 동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타티아나, 이런 시기에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니 좀 의외인데 이게 과연 좋은 반응을 불러올까? 전쟁 보도만이 우리의 일은 아니야.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난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느꼈거든. 저는 이제 단순히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가 아니라 희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넘어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죠. 먼저 드롭노의 TV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은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려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죠. 한창 촬영을 하던 중 페트로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뭐라고 할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한국을 외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완벽하네.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담겨 있고 좋네요. 다음으로 키이우의 한국어 학원, 국제결혼중개소, 취업설명회 등을 촬영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눈빛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비우에서 만난 한 가족이었죠.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두 아이들과 한 달 후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쟁 초기에 사망했고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 결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이었죠. 두렵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나라인데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주고 싶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은 아이들 교육을 중요시하는 나라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폭탄 소리 대신 학교 종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면 해요.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이미 대부분의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10살 딸 소피아는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가요. 그녀의 딸이자 너무 작은 소녀의 한국어 인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우크라이나 곳곳을 다니며 촬영을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키이우 외곽의 한 다리를 찾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파괴되었다가 최근 재건된 다리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다리의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상징이죠.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정확함, 헌신,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한국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겠구나 싶었어요. 다리 위에 서서 카메라를 설치하며 저는 이 장면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괴에서 재건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어떤 기억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때로 아주 작았던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길 희망합니다. 당신들은 누군가의 가장 멀지만 가장 가까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끝내고 키이우로 돌아온 저는 편집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윽고 모두 완성을 했고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곧 공개를 할 예정이지만 딱 하나 마지막으로 더 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만든 제 자신의 경험담을 말이죠. 정작 제 자신은 아직도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한국 이주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며 그곳에서 직업을 얻고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한국에 가서 희망에 반짝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눈빛처럼 저 또한 반짝이는 눈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희망은 저희에게 단순히 탈출구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과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는 수준이죠. 그런 기회를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닌 저희들은 한국에서 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단체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부랴부랴 기차를 따라 뛰어가 보지만 점점 여성과 멀어지고 유럽인들은 망연자실 한 채로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유럽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은 제가 친근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인 여러분들이 참 친근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올해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관심도 없던 한국이었지만 얼떨결에 한국으로 여행까지 떠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그냥 푹 빠져버린 저. 이젠 한국에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주변에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전 무조건 한국을 꼭 가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올해 저와 제 가족은 단체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든 상관없고 재미있는 추억만 남기고 오자는 게 목표였죠. 근데 문제는 이 팀 구성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 어린 조카 둘, 나이 드신 큰 이모와 할아버지까지 포함된 인원만 총 10명,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 간단히 말해 모두를 만족시킬 여행지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는 여행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행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답니다. 처음에 후보지로 올라온 곳들은 꽤나 쟁쟁했어요.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이 있었죠. 다들 새로운 분위기를 원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나라들이 모두 뭔가 하나씩 다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싱가포르는 도시가 깔끔하고 멋지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였죠. 캐나다도 물가가 싼 편은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스위스 취리히보다도 물가가 높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조카들까지 함께 가니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을 거라 물가가 너무 비싸면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출혈이 너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홍콩이었죠. 그런데 홍콩은 다들 분위기는 좋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살짝 불안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은 아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국. 사실 중국은 어딜 가도 볼거리는 많겠지만 언어 문제, 인터넷 제한까지 생각하면 은근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복잡하더군요. 그 다음으로 올라온 후보지인 일본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물가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영 재미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우리 가족은 점점 어딜 가든 누군가는 불평하게 될 거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로렌나가 등장했습니다. 로렌나는 저희 가족 내에서 달리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에요. 열정도 많고 늘 뭔가를 계획하고 제안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제안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가족은 모두 순간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만큼 당황했어요. 누가 한국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잘 몰라서 뭐라고 반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여행지에 비해 한국이 뭐가 특별하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로렌나가 대뜸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팀 구성을 보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잖아. 이런 가족 단위 여행에는 한국이 딱이야. 라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로렌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밤늦게 나가도 걱정 없고 혹시라도 누가 아프면 병원 시스템도 엄청 잘 돼 있다고요. 게다가 한국 대중교통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설득력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부터 경사로까지 노인이나 유모차 끄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했지요. 길 잃을 걱정도 안 해도 돼. 한국은 영어 표지판도 많고 내비 앱도 친절하거든. 이라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음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실 아시아는 어딜 가나 음식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로렌나가 오히려 기다렸단 듯이 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그게 입에 안 맞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달이 제일 잘 되거든. 우리가 숙소에 있든 공원에 있든 각자 먹고 싶은 걸 주문해서 먹으면 돼. 그런 게 있다니 듣고 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후보지로 생각했던 곳들은 이런 장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물가는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말에 특히 부모님 세대가 호응했죠. 아이들은 놀이공원 같은 데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어르신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모두가 대체로 수긍한 선택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로렌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할까? 한국은 솔직히 무난한 나라 같긴 한데 재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한국에 도착하던 그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지요. 건물 외관이 반짝거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공항이 멋지다고 해서 여행 전체가 좋을 거란 보장은 없긴 해요. 하지만 첫인상만큼은 꽤 강렬했어요. 이어서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희 가족은 사실 약간 긴장한 상태였어요.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여행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사고를 치거나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대 앞에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줄어들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관들은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하며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고 심사가 끝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벌써 끝난 거야?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입국 심사만으로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 신속함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 다음은 수화물을 찾는 일이었는데 이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되어 있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짐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다더니 이런 것까지도 빠르네 싶었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가방이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이런 효율성이 특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죠. 원래 이때가 제일 피곤한 법이잖아요, 사실. 이후에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역시 쉽고 편리했습니다.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길을 헷갈릴 걱정을 했던 저는 이 완벽한 인프라를 보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물어봤을 때 공항 직원 한 분이 활짝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건 또 어떻고요. 그 미소와 태도가 긴장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했던 게 한국은 영어 교육이 정말 잘 된 것 같더군요. 영어를 꼭 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영어는 만국 공용어잖아요.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죠. 이후 우리 가족은 입국 절차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내면서 계획에 없던 여유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항 내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한국식 식사를 해볼 수 있게 됐죠. 공항 내 음식점들도 깔끔하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 한국 여행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효율적이고 친절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로렌나가 한국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제야 저는 처음 가보는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이라니 앞으로도 꽤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원래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사고가 터지는 거요. 전 이때 방심을 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우리 가족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열차를 보내고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있던 찰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들 중 막내인 6살 루카스가 지하철에 먼저 올라타는 바람에 가족들과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이 열차를 타면 안 된다. 다음 열차가 급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생긴 빈틈을 따라 루카스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큰 가방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리저리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서 루카스를 발견했을 땐 이미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고 있었죠. 루카스, 온 가족이 외쳤지만 때는 이미 늦은 채였습니다. 눈앞에서 지하철은 쾌속으로 터널 속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우리는 당황해서 혼비백산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조카의 엄마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른 다가와서는 차분히 우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루카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놀랄 만큼 침착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무정이를 꺼내 들었죠. 역무원은 다음 역의 동료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루카스를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지요. 우리 가족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역무원의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뒤 무전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보호 중입니다. 다시 열차를 타고 이쪽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동안 루카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됐지만 약속대로 몇 분 뒤 다음 역에서 온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 안에 루카스가 역무원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루카스는 해맑게 웃으며 삼촌, 나 혼자 모험했어.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역무원의 일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했는데 역무원분은 오히려 저희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주며 다행히 아이가 침착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까지 말해주었어요. 이 사건 덕분에 저는 한국 지하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대응력이 정말 체계적이구나 라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저희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캐나다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란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분명 아이를 잃어버려 여행을 망쳤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며 크게 웃었고 이 모든 해프닝을 만들어낸 우리의 작은 주인공 루카스는 해맑게 웃으며 그 역무원이 정말 친절했다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한국에서 길을 잃는 일은 정말 어렵구나. 심지어 잃어버린 사람조차 다시 찾아주는 나라니까 말이지. 정말 동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유럽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후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먼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스를 타기 위해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 작은 정류장조차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따뜻 의자였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 이건 뭐지 싶었는데 곧이어 발열 기능이 있는 의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이 얼어붙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위쪽 디지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없어요. 한국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시스템들 덕분에 굳이 어플을 키거나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언제 오냐고 수도 없이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조카의 질문도 막을 수 있었죠. 각자 자기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조금 뒤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했는데 여기서의 경험은 더 신기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기 전부터 터미널의 안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우리가 탈 버스의 출발 시간과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죠. 게다가 고속버스를 타는 순간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호텔에 가깝더군요. 좌석은 넓고 푹신해서 다리를 쭉 뻗어도 공간이 충분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긴 여정을 대비해 미리 영화를 다운로드해 두었는데 버스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를 발견하고 괜히 웃음이 났어요. 어차피 심심할 틈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차창 밖을 보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깨끗한 환경이었죠. 도로 주변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한국은 어딜 가나 깨끗한 건지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아요. 유럽이 좋다고들 하는데 유럽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잘 다듬어 놓고 살고 있었다니. 아무도 모르는 VIP 패키지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저는 무엇보다 사실 긴 이동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붙이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충전 중인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정리하며 여유를 만끽했어요. 이 정도면 긴 이동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이라도 할라치면 언제 도착하냐, 언제 내리냐 말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호텔방에서 쉬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이윽고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내리는 모두가 상쾌한 얼굴이었어요. 피곤함 대신 편안함을 느꼈던 여정이었죠. 아, 한국에 오니 이동하는 거 하나까지도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던 중 저희는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 겸 하루는 숙소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바깥에 나가긴 귀찮고 그렇다고 다들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때 로렌나가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진짜 잘 돼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에서 음식을 배달해 보기로 했죠. 아참 로렌나는 한국을 추천했지만 정작 업무가 바빠 갑자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같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렌나가 알려준 배달 앱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어플을 켜자마자 저는 한국 배달 문화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딱 봐도 주문하기는 엄청나게 간편해 보였고 무엇보다 메뉴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했거든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피자와 버거, 디저트까지 있었습니다. 가족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는데 심지어 다른 가게에서 주문해도 모두 빠르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외국에 비하면 배달비도 싸고요. 주문 후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정말 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시는 건가요? 이런 세심함에 우린 모두가 감탄했거든요. 이 정도면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 이 정도의 대가족이 각자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으려면 아마 하루를 꼬박 써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앱의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이 많은 가족을 만족시켰으니 미친 거죠. 이윽고 음식이 도착하고 포장 상태부터 남다른 모습이 우리 가족의 눈길을 끌었어요. 깔끔하게 밀봉된 포장과 세심하게 구비된 젓가락, 포크, 소스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가족들은 각자 고른 음식을 맛보며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리한 것도 아닌데 제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그날 밤 배달의 편리함에 감탄한 저희는 다음날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배달을?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공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죠.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인기 메뉴는 물론이고 디저트까지 각자 원하는 걸 골랐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뜬 상태였죠. 진짜 여기까지 올까 싶었고요. 주문을 마치고 도착 시간을 기다리며 한강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자니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 배달원이 우리를 어떻게 찾지? 하는 의문이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자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죠. 앱에는 대략적인 위치를 찍었지만 공원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지점을 설명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20분쯤 지나자 배달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근처에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저는 당황한 채로 강변 쪽에 있어요. 회색 매트를 깔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너무 막연한 정보라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배달원은 당황하지 않고 그럼 주변에 뭐가 보이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큰 나무와 자전거 도로를 언급했더니 배달원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리로 배달원이 오고 있는 중에 바로 옆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치킨을 주문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쪽 자리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섞여서 앉아 있었고요. 설마 그분들도 같은 배달을? 설마 하면서 힐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배달원이 근처에 다가오자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 치킨 왔다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거인가? 저 사람들 거가 맞는 거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배달원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저희 자리로 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시킨 거라는 걸 알았지 싶어서 저는 배달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배달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주문번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문번호가 있겠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박수를 쳤죠. 배달원도 웃으며
공원이 넓어도 주문번호 덕에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음식을 뺏기지 않게 되어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답니다.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해프닝이긴 하죠. 치킨을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갔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공원에서의 배달 음식은 우리 여행 중 가장 유쾌하고 특별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한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찜질방이에요. 여러분은 찜질방에 익숙하시죠?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일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찜질방이랍니다. 로렌나가 한국 찜질방에 대해 설명할 때 했던 말이 꽤 인상 깊어서 꼭 가봐야겠다 싶었는데요. 로렌나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찜질방은 그냥 땀 흘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생활 그 자체라고요. 찜질방이라면 핀란드에 있는 사우나 같은 거 아닌가 싶었던 저는 그게 무슨 문화생활이 될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나니 그 말이 곧바로 어렴풋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짧게 말하자면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걸 느꼈어요. 입구에서 받은 열쇠 팔찌와 찜질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자 여자 구역이 나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탈의실로 향했는데 여기서부터 낯선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당당히 옷을 벗고 있었는데 저와 제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며 결국 우리도 용기를 내어 따라 했어요. 타잔이 된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나서 먼저 사우나를 이용했는데 뜨거운 증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색달랐어요. 처음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다 한 아저씨가 저희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친근하게 말을 거시더니 물 한 잔 마시라며 냉수 한 잔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런 친절함 덕에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후 저희는 사우나를 마치고 나서 찜질방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테마의 방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이름만 들어도 궁금한 곳들이었죠. 사우나계의 놀이공원 같더군요. 아이들은 얼음방에서 시원하게 놀고 어르신들은 황토방에서 조용히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금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런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져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찜질방 한쪽에는 간식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에선 한국 찜질방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식혜와 삶은 달걀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달걀 껍질을 깨기 위해 머리에 툭툭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겨우 계란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냐고요. 녀석들 머리에 계란을 깨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휴게실로 이동하니 가족 단위의 한국 사람들이 매트 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누군가의 안방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분위기에 우리 가족도 점점 동화되었죠. 긴장이 풀린 아버지는 어느새 꿀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만화책 코너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찜질방. 하지만 정겨운 한국인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모습과 작은 친절 덕분에 우리 가족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어색함을 뒤로하고 그 독특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찜질방에서의 시간을 만끽했죠. 그날 저녁 찜질방을 나서며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 말 그대로 문화생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식혜도 마시고 계란도 깨며 추억을 만드는. 이게 문화생활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체험 장소였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게 있었는데 여행 중 길을 잃을까 걱정했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카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많은 외국인들이 손꼽는 한국의 특별한 장점일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강공원 같은 야외에서도 가능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쩌면 살아있는 AI 로봇이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여행을 잘 마무리한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느낀 마지막 소감은 이거였어요. 한국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거요. 늦은 밤에도, 한적한 골목에도
사람이 없는 조용한 도시에서도 말이죠. 하루는 저희 가족이 야경을 보려고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걸었는데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고 순찰을 도는 경찰차가 가끔씩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한국인들이 안정적이고 다정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처럼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죠. 편리한 지하철과 버스, 친절한 영무원, 깨끗한 길, 재미있는 찜질방, IT 인프라와 치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추억으로 남아주었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로렌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처음에 왜 한국을 추천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겠어. 다음에도 이곳을 꼭 다시 올 거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의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여행지 선택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은 여행자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요, 한국. 한국은 아시아의 유럽인 것 같아요.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죠. 세상 사람들 다 한국에 꼭 놀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 어떠셨어요? 지하철, 고속버스, 찜질방, 그리고 배달 문화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들으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지만 큰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세계 곳곳에 더 많이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도 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그 고마운 마음 가슴에 품고 더 열심히 멋진 사연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럼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